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도전은 32일째 진행 중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에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6.97% 급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미국의 고용 감소가 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반응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과 테마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 10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6299.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6394.06까지 올라가며 64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오들어 힘이 빠졌고 결국 63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는데요. 상승 종목은 697개, 하락 종목은 183개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에서는 지수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1조 4887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8999억 원과 567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1조 3677억 원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3만 8,500원까지 올랐지만 0.43% 내린 23만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상승분을 반납한 뒤 142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기술주가 올랐는데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힘을 받지 못한 것은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97% 오른 854.47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점이 855.38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중 가장 높은 가격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셈인데요. 오전 9시 50분에는 코스닥 150 선물과 현물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시장 내부도 강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1431개에 달했고 하락 종목은 236개에 그쳤으며 상한가도 11개가 나왔습니다.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으로 매수세가 퍼진 겁니다. 투자자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1031억 원, 기관은 566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6729억 원을 순매도하며 최근 반등 구간에서 보유했던 물량 일부를 내놓았는데요. 개인이 매도했는데도 지수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매수세는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로봇과 반도체 장비로 확산됐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이 올랐고 삼성 SDI와 코스닥 2차전지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부각되면서 일부 반도체 장비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의 특징은 업종 하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는 금리 부담 완화에 반응했고 반도체 장비는 설비 투자 기대를 반영했으며 로봇은 코스닥 전반의 투자 심리 회복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진 성장주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하루 만에 7% 가까이 오른 만큼 다음 거래일에도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수 상승을 따라가는 방식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남아있는 업종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기관의 연속 매수가 확인되는 종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었던 조건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오른 54,036.93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은 0.62% 상승한 7,757.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1.30% 오른 26,690.62로 마감하며 세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27%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1.71%, 퀄컴은 4.66%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뿐 아니라 여러 성장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에 민감한 종목의 반응이 두드러졌는데요. 시작점은 기업 실적이 아니라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형 기술주뿐 아니라 미국 중소형주도 함께 올랐습니다. 중소형 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러셀 2000 지수는 1.1% 상승한 3034.49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자금이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기술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금리 변화에 민감한 중소형 성장주까지 확산됐다는 의미입니다. 중소형 기업은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과 회사채 등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고용 충격 이후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 올랐고 월요일 국내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코스닥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당시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약 85%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이 약해져도 기업 이익까지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결국 이날 상승은 금리 부담 완화와 기업 실적이 동시에 뒷받침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은 23,000명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8만 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었고 5월과 6월 수치도 합산 10만 3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 달의 일시적인 부진보다 고용 둔화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려왔습니다.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실업률까지 낮아진 이유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61.5%에서 61.4%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약해져도 실업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3.2%로 둔화됐습니다. 일자리와 임금이 함께 약해지자 시장은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낮춰 반영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이날은 금융비용이 더 높아질 위험이 줄었다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4.245%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도 4.649% 부근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99.50선까지 밀리면서 최근 이어졌던 달러 강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조합이 성장주의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래 실적에 대한 할인 부담이 줄었고 달러 약세로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개선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많은 코스닥으로 연결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65,000달러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용 충격 이후 채권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내려가자 위험자산을 다시 담으려는 수요가 유입됐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아직 이번 고용 감소를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경기지표보다 공급 관련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 금요일 1.3% 오른 배럴당 83.55달러로 마감했고 월요일에는 84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범위와 수수료를 놓고 입장 차이가 남아있어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로 달러가 약해진 점은 원화의 긍정적이었지만 국제 유가와 중동 상황이 하단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면서도 코스닥을 매수한 것을 보면 환율 때문에 한국 시장 전체를 떠났다기보다 내부적으로 투자 대상을 교체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골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온스당 4,35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으로 금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줄었고 달러까지 약해지면서 금 가격을 밀어올렸는데요. 중동 협상의 불확실성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리와 지정학적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골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자산 수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그리고 골드가 함께 올랐다는 점을 보면 자산의 성격보다 금리와 달러 변화가 더 강하게 반영된 시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이 같은 변수에 반응하며 동반 상승한 겁니다. 다음 시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수급입니다. 하루 상승률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다음 거래일에도 보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주체의 매수 규모가 유지된다면 코스닥 내부의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대형 반도체주의 등락보다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기업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투자 계획만으로 오른 종목과 실적까지 연결되는 종목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두 업종 모두 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하루 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지수보다 거래대금과 기관 수급이 유지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약한 고용은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을 낮췄고 그 변화가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닥 성장주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스닥 전체를 따라가기보다 자금이 계속 남아있는 업종과 종목을 구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매매 포지션은 아직 모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포지션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매매가 모두 끝난 뒤 어떤 기준으로 유지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실제 기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